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새로운 부자 코드입니다. 새로운 부자 코드는 저자 김현우가 다년간의 벤처 투자 경험과 80여 편의 영화에 투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에 저변해 있는 돈의 흐름을 풀어낸 책입니다. 캐피털 마켓이 움직이는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셀트리온과 구글, 티켓몬스터, 옥션 등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저자의 경험이 녹아든 가상 사례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캐피털 마켓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 1인자가 알려주는 새로운 부자 코드, 저자 리딩 인베스트먼트 김현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튀는데요. 새로운 부자 코드란 어떤 책인가요? 재밌는 책입니다. 아. 부자가 다 되고 싶잖아요. 예. 근데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서적들은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재테크 서적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시각교정용 입문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책에 보면 출판사에서 카피를 잘 정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캐피탈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피탈 마켓 사용 설명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부자가 된다는 거는 캐피탈 마켓하고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캐피탈 마켓에 대해서 너무 어렵잖아요. 예, 캐피탈 예. 마켓 그러면. 그래서 그냥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캐피탈 마켓을 잘 설명한 책입니다. 아. 그래서 뭐 주로 소녀시대 얘기도 이제 에피소드로 집어넣고 뭐 드라마나 영화 또는 뭐 그 삼국지에 나왔던 주인공들을 가지고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예. 그 중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셀트리온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예. 가지고 이제 앞단에는 그 캐피탈 마켓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앞에는 되게 재밌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고요. 아. 그거에 근거해서 캐피탈 마켓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표님께서 지금 그 벤처 캐피탈 예, 그 예. 대표로 계신데요. 예, 예. 벤처 캐피탈이란 무엇인가요? 예, 벤처 캐피탈은 그 우리나라 말로는 창업 투자 회사라고 예. 그리고 보통 줄여서 창투사라고 하는데요. 은행이나 이런 다른 증권사랑 달리 새로 만드는 기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기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주가 아니라 기술과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회사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 추세 중에 재밌는 거는 전에는 주로 벤처 붐 때 2000년대 초반에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여기에도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조금 있으면서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투자 대상 자체를 뭐 영화나 이런 콘텐츠로 좀 옮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은행원에서 예. 그다음에 벤처 투자자로 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죠. 영화 산업 예. 투자자로 이렇게 성공적인 변신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예. 그 어떤 비결이 있으셨나요?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예, 비결이라기보다는 성공적인 변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변신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제가 느꼈던 경험인데 IMF를 기점으로 한국의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저는 급변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제가 자본가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융이라고 하면 정말 A부터 Z까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로 변화되는 시점 속에서 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장기신용은행을 다녔고 그 다음에 홍콩은행 HSBC에 있었는데 이제 HSBC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죠. 이제 그때 그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 큰 거 하나는 분명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면 패러다임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가 너무나 긴 시간이 있었는데 또는 그때 거기 아파트 사둘 걸 이런 생각하는데 그쵸.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남들하고 좀 달랐던 거는 그 당시 외국계 은행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고 좋은 그렇죠. 직장이었었는데, 최고의 직장이었죠. 최고의 직장이었었는데 과감하게 그걸 박차고 나왔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바닥에서 굴러먹으면 10년 안에 뭐가 돼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외국계 은행을 나와서 한 2년 안에 제가 상장 벤처 캐피탈을 인수해서 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 패러다임을
변화를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주저주저하지 않고 액션을 취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실행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실행을 하지 않으면요. 그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실행하면서 고쳐져야죠. 책상에서는 아무리 잘 디자인을 해도 자기 생각처럼 사업이 되는 경우는 정말 10,000건 중에 한 건도 없을 겁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짧게 해주셨는데 금융 그 흐름, 산업의 움직임 이런 걸 잘 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해도 돈 벌 사람은 이미 다 번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전히 돈 벌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돈 벌 기회는 계속 벌 기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시장이 이렇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자들은 계속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부자들이 갖는 코드가 뭔가를 제가 유심히 살펴본 거고요. 그랬더니 확실히 코드가 있더라. 그 코드는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주식을 사라, 뭐 부동산을 사라, 재테크로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저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갖는 코드 대표적인 게 제가 이 책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수만 씨나 양현석 씨 얘기를 초기에 이렇게 재밌게 집어넣고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부자의 대열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수만이나 양현석 씨 같은 이런 훌륭한 프로듀서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분들만 그렇게 부자가 됐나 봤더니 짧게 말하면 한두 가지 코드가 숨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코드를 찾아서 그 코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 대표적인 코드가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형, 동생 모여서 우리끼리 하던 어떤 음악에 관련된 프로듀싱 작업을 회사라는 걸 딱 만들어서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회사에 축적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가지고 전과 다르게 캐피탈 마켓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현석 씨가 빅뱅이나 2NE1 또는 이수만 회장이 소녀시대 갖고 번 돈을 가지고 그 번 돈으로 지금 유럽 진출하고 중남미 진출하고 한다면 정말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걸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캐피탈 마켓하고 교감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가 다시 자신의 산업을 더 강화하는 이런 새로운 코드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를 전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좀 비슷한 얘기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새로운 부자 코드 첫 번째 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역시 그 선두주자는 K-팝 그리고 영화 그다음에 한국 각종 드라마 한류를 이끄는 그 컨텐츠들인데요. 뭐 혹자들은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한류 콘텐츠들의 힘이라던가 향후 발전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되게 중요하신 질문이고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처 산업이 아주 그냥 들썩들썩하던 벤처 부밍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그 당시 많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벤처 거품론을 막 주장을 했었어요. 실제로 거품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일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십몇 년이 흐른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벤처 붐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그 야후나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다음한테 밀리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나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벤처붐이 없었으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 뭐 NC소프트 같은 기업들 또는 많은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뭐 어쨌든 1900년대 이후로 저희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만들었던 게 그 당시 부밍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뿐만이 아니라 그게 IMF를 이기는 하나의 작은 원동력도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것처럼 지금 콘텐츠 산업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아직 뭐 버블을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뭐 저는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막 수출되기 시작한 포니가 막 수출되길 때와 같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미래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OECD 강국이 된다는 게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물론 그걸 잘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런
컬처 프로덕트들을 통해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OECD 강국이 되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시면 미국의 그 제조업 부분의 경상수지 적자가 되게 심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서비스 산업 부분에 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흔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3인방이라고 하면 SM의 이수만, YG의 양현석, JYP의 박진영 뭐 이렇게들 꼽는데요. 그 실제로 이분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K-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걸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마다 보면 연예인 주식 부자 그래갖고 순위표가 나오죠. 순위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칼렛이 멀더한테 묻습니다. 스칼렛, 이 연예인 주식 부자표 보면 이상해요. 멀더가 대답합니다. 멀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위 랭킹에 보면 다 K-팝 가수들과 관련된 음악 산업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거기 배영준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순위 안에는 배영준 씨 하나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이 K-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산업의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익 구조의 밸류 체인하고 영향이 있는 얘기인데요. 한류의 시작은 사실은 드라마였어요. 뭐 겨울 연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부터 한류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영화도 아니고 K-팝을 중심으로 해서 K-팝만이 지금 사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K-팝만이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를 보면 어떤 것들은 돈을 벌고 어떤 것들은 돈을 깨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깨 평균을 놓고 보면 K-팝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수익을 잘 창출해내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더 활동을 활발하다 보니까 이게 3인방이 주목을 받게 된 거고요. 이 3인방의 특징 중에 이제 JYP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소위 말하는 우회 상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본시장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나머지 두 회사는 직접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코스를 밟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동안 해왔던 비즈니스를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자본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모자금도 들어오고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도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주식가치 평가에 의한 부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소녀시대나 빅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큰 돈을 가지고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자기 회사의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렇군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3인방들이 찾아낸 부의 코드는 어떤 코드들인가요? 그거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해라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현재 K-팝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일본하고 사례를 좀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K-팝 스타를 배출해내는 이 3인방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연습생 제도부터 쭉 올라오는. 그래서 그걸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의 회사를 캐피탈 마켓하고 교감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제가 요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떡볶이 가게를 하든 아이스크림집을 하든 반도체 산업을 하든 다른 제조업을 하든 바이오 산업을 하든 비즈니스 밑에는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는 부자가 되기 힘든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IMF를 기점으로 나타난 새로운 부자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조업체, 전통적 방식이면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자기 제품만 열심히 제조하고 그래서 번 돈을 종업원 복리후생에만 신경 쓰고 이랬으면 됐습니다만은 이제 CEO들은 내가 돈의 흐름을 모른다면 훌륭한 비즈니스맨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대표님께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도 해주고 계신데요. 그 현장에서 대학생들에게서 느끼는 그 창업 열기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전에 비하면 되게 좀 높아졌고 창업 동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제가 느꼈던 실리콘밸리라고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조금 좀 미진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한두 가지를 좀 굳이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혹시 방송을 보는 많은 그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견학을 갔었을 때 거기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는데 스탠포드를 나온 젊은이들이 1순위로 꿈꾸는 건 HP나 시스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오wn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자기가 아이템을 못 잡고 좀 준비가 덜 돼 있을 경우에 이런 그 글로벌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 사업 아이템에 실패를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에서 그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미 실패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우리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렇게 한번 창업하고 실패의 경험이나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뽑는다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창업을 그렇겠죠.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어떤 특강 강사가 나와서 하는 부분을 봤는데 수능에 아주 고득점을 받은 학생한테 향후 미래 비전을 물으면서 뭐 할 거냐 묻다가 창업이나 이런 생각을 물어봤더니 그거 하다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 리스크하게 그럴 수는 없죠. 라는 얘기가 지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정부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청년 창업이나 1인 창업을 막 이렇게 북돋는 분위기에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꼭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은 이유가요. 조금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을 제가 우화시켰는데 예를 들어 제가 유비예요. 그리고 이제 조조구 여포란 말이에요. 이 셋이 1,000만 원씩 내갖고 조그만 게임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포는 그래서 우리가 게임 회사 이름을 촉 인터내셔널을 갖고 이렇게 게임 회사를 막 만들었는데 여포는 모태솔로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생기니까 너무 좋아갖고 회사에 잘 안 나오니까 유비하고 싸웠어요. 그러다 회사 안 나왔어요. 조조는 사실은 스펙이 너무 좋은 친구고 집안도 좋았어요. 그래서 국내 굴지에 이동통신회사로 너무 힘드니까 게임 회사에 셋이 하는 게 취직해서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저 혼자 열심히 게임 개발했는데 마지막에 디자인도 바꾸고 막 이러려면 돈이 더 필요해서 엄마한테 가서 나 장가 안 가도 좋으니까 5천만 원만 달라 그래서 5천만 원 엄마한테 받아다가 증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8천만 원 중에 제가 6천만 원이 자본금이고 그렇죠. 여기는 1,000만 원, 1,000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는 이미 대기업 다녀봤더니 별 재미없거든요. 여포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다시 회사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유비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받아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똑똑한 조조가 너 소송할 거야? 딱 그런 거예요. 무슨 소송이야? 그랬더니 내 지분이 거기 30%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네 지분은 이제는 8분의 1이야. 8천만 원이 1,000만 원이니까 10몇 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3분의 1씩 1,000만 원씩 3천만 원이 3분의 1이니까 30%가 넘는데 딱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할 거야? 딱 그런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현업에서는 청년 창업을 하시는 이제 기업가들이나 또는 대기업에서 나오시던 분들이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한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실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실제로 그냥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돈을 넣었으니까 돈을 뭐 안 넣고 뭐 소위 말하는 가짜 증자를 한 것도 아니고 넣고 자기가 또 희생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조조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으나 분명히 새로 대학생들이 모여서 창업하는데 회사의 정관에 삼자 배정 문구나 이런 거를 잘 넣어놨을 리가 없거든요. 원래 유상증자의 방법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 사례를 들은 건데요. 유상증자를 할 땐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을 썼어야 되는데 주주한테 나 증자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걸 피해가려면 삼자배정 요건이 나열돼 있어야 되고 이 얘기를 굳이 했던 거는 유상증자라는 개념을 쫙 설명을 하면서 유상증자의 방법이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피해갈 때는 뭐 정관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예를 하려고 이런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 가장 자기가 회사를 만들고 창업을 할 때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창업 열기가 예전과 달리 좀 이제 생겼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라던가 이런 건 놓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부분은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그 비즈니스 밑에는 다 돈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좋은 사업가가 되게 힘든 시절, 옛날에는 괜찮았었어요. 힘든 시절이 됐다는 건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걸 다시 설명하려면 뭐냐면 내가 가진 기술이 좋으니까 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내 상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집중하는 모든 거는 그 상품이나 그 기술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자꾸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상품이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선 사업가가 아니란 말이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이 개념이 약해버리면 이거를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은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할 거고 저처럼 파이낸스 가이드는 캐피탈 마켓하고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겠으나 어쨌든 공통 분모는 뭐냐면 그 상품 자체, 그 기술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려고 하는 어떤 우를 자꾸 범하더라. 근데 그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 나와서 뭐 이과 계통을 나와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창업할 때도 같은 우를 자꾸 범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창업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역시 또 중요한 게 사업 계획서인 것 같아요. 특히 벤처 캐피탈 회사에 사업 계획서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사업 계획서란 어떤 사업 계획서인가요? 조금 전에 얘기하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제가 책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열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의 열정이 그냥 저한테 스멀스멀 바이러스처럼 전달이 되는 사업 계획서죠.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그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한다면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사업을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에 와서 펀딩을 받으러 온다면 아이러니잖아요. 자기가 미치지 않으면 자기가 미치고 자기가 올인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적어가는 과정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부분이 부족한지 이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열정이 녹아있는 사업 계획서다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나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사업 계획서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기술이 어떻다 뭐 하다는 걸 막 설명하는 사업 계획서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근데 이제 모든 벤처 캐피탈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 얼마나 많은데 그 기술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는 사업 계획서들이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들, 물론 기술에 대해서는 잘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시장에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 건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그 어떤 컨텐츠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게 있었습니다만 투자는 해주되 어떤 공청회에서 직접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신 거 들었는데 금융의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란 얘기.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뭐 저는 너무나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얘기들을 대학 나와서 은행을 다녔으니까 너무나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얘기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의대 영어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너무 일반적이라던 얘기들을 이렇게 공대를 나오시거나 대학을 안 나오시거나 또는 인문학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익숙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투자는 해주되 나한테 금융의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어떤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예를 들어서 투자라는 거에는 동시에 회수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투자와 회수예요. 만약에 회수가 뒷면에 안 따라붙어 있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지원 내지는 도네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단어 있고는 회수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 있는데 많은 창업가들이 이 부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투자는 받고 싶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회수에 대해서 동전의 뒷면 따라오는 회수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의 기술이 안 돼 있다면 내가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회수가 힘들어진다면 곤란하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은 분들이 몇 년 전에 그 IMF에 창업을 했던 소상공인 창업들을 했을 경우에 왜 벤처 캐피탈들이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지 못했었냐면 회수 시장이 막혀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투자는 하되 왜냐하면 트렌드가 워낙 먹거리 산업에서 이게 빨리 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투자를 뭐 10억을 했는데 은행 금리가 뭐 4% 5%인데 이건 수익률이 15% 20%씩 나와요. 끝내주죠. 근데 이게 원본 자체 회수가 안 되면 3년 4년 뒤에 트렌드가 바뀌면 나는 15%씩 3년이니까 45%는 건졌지만 내 원금은 아직도 잠겨 있는데 트렌드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는 그 당시 벤처 캐피탈 투자하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회수라는 것들에 대한 시장을 이 사업계획서에 꼭 같이 고민하게 해줘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저한테 또는 저희가 아니라 많은 벤처 캐피탈에 찾아가는 많은 이제 청년 창업국들이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지만 이 회수 시장이 막힌 비즈니스 모델이나 투자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면 자기는 위너가 돼도 상대방은 위너가 안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윈윈에 대한 생각을 잘 이제 다듬어주는 사업 계획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놓칠 거는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놓칩니다. 정말 많이 놓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책에다가 캐피탈 마켓을 설명하면서 M&A 시장에 대한 얘기를 굳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M&A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되게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에서 M&A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거 뺏어먹고 이러고 사장 울리고 종업원들 막 이렇게 해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해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경제 계획을 만들 때 보면 M&A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논제가 늘 나오거든요. 약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도 꼭 물어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나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그런데 이 예를 들으면 사람들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가 있어요. 책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이 펀드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정책적 펀드예요. 그러면 10억씩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1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죠. 10억씩. 그렇죠. 100억이니까. 100억이니까. 그럼 10개의 기업에서 고용 창출하고 기술 개발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를 보거나 미국의 통계도 거의 비슷한 확률입니다. 보면 이렇게 된다. 10개의 기업 중에 매번 투자할 때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몇 년이 지나보고 5년, 7년이 지나보면 3개 정도는 돈을 벌고요. 서너 개는 아직 리빙 데드입니다.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한 서너 개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요 3개 정도가 전체 10개의 수익률을 이제 보존해 줘야 되는 거죠. 펀드의 수익률을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줄 때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 IPO 되는 거를 예를 들자면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그건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펀드 만기가 7년이에요. 그럼 100억짜리 펀드 만들어서 딱 한 번 투자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M&A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7년, 8년 걸리지 않고 미리 미들 스테이지 중간 단계 이하에서 M&A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약간의 수익률도 돌아올 거잖아요. 큰 수익이 아니면. 그러면 돈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3년 만에 다 돌아왔다면 100억이 만약에 5 벤처 투자처럼 10배, 20배가 아니라 그냥 서너 배로 돌아왔다 또는 2배로 돌아왔다. 평균적으로 어떤 건 3배로 돌아오고 어떤 건 원금보다 조금 더 돌아가서 2배로 돌아왔다고 하면 3년 만에 이제 200억이 생겼잖아요. 그거 뭐 하실 거예요? 다시 또 투자를, 다시 또 2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내지는 그게 그렇게 되면 벌써 하나의 펀드, 100억짜리 펀드를 갖고 나는 30개의 기업의 고용 창출과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회수 시장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투자에 대한 강조는 했어도 회수에 대한 강조를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책에서 M&A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자 그래서 티켓몬스터 M&A 사례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들의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M&A 사례를 제가 굳이 예를 들어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계속 재미있게 얘기처럼 풀어놨던 겁니다. 그렇군요. M&A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M&A 이야기를
날면 학생들 중에 M&A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죠. M&A 전문가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나요? 예, 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얘기를 하면 뭐 백기사가 어떻고 흑기사가 어떻고 뭐 재밌는 얘기를 질문을 막 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황금 낙하산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A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M&A 기술, 저는 이제 저 혼자의 표현을 기술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M&A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또는 M&A를 잘하는 딜 구조를 잘 짜내는 아이뱅커 또는 인베스트먼트 뱅커라는 거죠. 또는 이런 자문인들을 사람들이 자꾸 M&A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그 사람들을 M&A 기술자라고 부르고 싶고요. 전문가는 사업의 비전을 넓혀가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오너가 이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딱 찾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M&A 전문가라고 이게 아주 펀더멘탈한 얘기죠.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성공할 때 이제 기업이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M&A 전문가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업가에 가깝다라고. 그렇습니다.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랜드 그룹의 박 회장님 같은 경우 M&A 전문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런 업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 동력을 M&A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신수정 사업들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M&A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니까 그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M&A 그렇게 기술 전문가로서 어드바이저 딜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0억짜리 딜을 성공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 벌 것 같으세요? 만약에 번다 그러면 100억에 2%, 3% 정도. 2, 3억 정도의 자문료로 받겠죠. 근데 그거를 판 사람은 100억을 벌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자기 돈을 벌고 싶으면 이런 어드바이저의 기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질적인 전략을 키우는 M&A를 잘하는 사업가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업가들이 많이 날 때 국가 경쟁력이 또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제가 말한 새로운 부자 코드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산업주의 단계에서의 기업가나 부자 코드는 땅 사고, 뭐 주식 어디 사고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새로운 부자 코드는 이렇게 기업을 열심히 운영하면서 이렇게 캐피탈 마켓하고 항상 교감하는 게 새로운 부자 코드인데 꼭 그러면 새로운 부자 코드가 되려면 기업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창업 이야기로 다시 잠깐 또 돌아가 보면요. 엔젤 투자가 이야기도 대표님께서 책에 써주셨는데요. 그 엔젤 투자자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비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사업계획서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열정입니다. 열정이요. 아무리 사업계획서가 좋아도요.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벤처캐피탈 사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비즈니스가 아무리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밸류맥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엔젤 투자가를 움직이는 거는 초기에 엔젤 투자가는 내 친구나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엔젤 투자를 받게 됩니다만은 본인이 올인을 하고 본인이 모든 열정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감동해서 나한테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사업에 투자를 받으려고 투자 받으러 다니는 일들은 정말 입에서 단내 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만나면 내 얘기에 관심을 기울여준 사람 10사람, 실제로 돈을 넣겠다고 약속해 준 사람 3사람, 디데이에 돈을 넣은 사람은 1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100명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세상에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훌륭한 사업도 그렇게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투자를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벤처캐피탈 사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성공하신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뵀는데요. 막 좀 과장된 표현으로 왼손에는 왼쪽 주머니에는 등록금 고지서 넣고 오른쪽 주머니는 쥐약을 넣고 한강 다리에 서보지 않고 성공한 사업가를 저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절실함과 열정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될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공하다 실패하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해서 기업체에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빛나는 어떤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빛나는 조직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열정에 투자하셨던 사례 같은데 책에 보면 그 코스닥 최대 기업 셀트리온에 투자하셨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좀 잠깐 들려주시죠.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당시 셀트리온은 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런 기업이 됐지만 되게 그 에이즈 백신 치료제가 실패하면서 공장은 거의 완공 단계에 가 있고 거의 그 실패한 기업처럼 곧 망할 기업처럼 돼 있는 인식이 많았었고요. 그렇다고 버리기는 또 좀 아니었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때 대한민국에는 많은 거의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에 그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 그 IR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검토를 하던 몇몇 사장들도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 회장님을 지금은 뭐 함부로 만나뵙기도 힘들 정도로 훌륭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만 뵈면 뵐수록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바이오시밀러 얘기나 어떤 미래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쭉 얘기를 풀어갈 때 이 사람이 왜 그걸 진행하게 됐던 얘기나 쭉 들어갈 때 약간 그 너무 꿈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정리해 간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열정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너 사장이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는데 바깥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모든 걸 걸까요? 그렇죠. 그러기가 쉽지 않죠. 바로 자신의 뭐 농담 삼아 제가 그 책의 맨 처음에 제목은 신체 포기각서를 쓴 회장님이라고 타이틀 달았는데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좀 바꿨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그 정말 대표적인 그 사장님이셨던 거였고요. 그 모든 거를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셀트리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간파해냈던 것은 이분은 게임의 룰에 적응해가는 사업가라기보다는 자신이 그 게임의 룰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꾸는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아주 무식하게가 아니라 현명하게 잘 이렇게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저한테는 아주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성공한 사업가들이 역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대표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감성사회로의 진입을 이제 꼽으셨고요. 특히 감성사회와 금융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결합이 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60년대, 70년대 대구에서 섬유산업 하신 분들은 되게 돈을 많이 벌었었죠. 70년대, 80년대에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기계산업 있으셨던 분들은 뭐 사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으셨거든요. 이게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부가 거기는 저는 이제 돈키호테 장관이 라는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돈키호테 장관의 라만차 제국이라는 거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내는 사례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자기가 플레이를 한다면 웬만큼만 해도 더 다른 사업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받아갈 수 있고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 건데요. 그 패러다임이 저는 IMF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바뀌었다는 뭐 패러다임이 꼭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잘 나가던 외국 기관을 때려치고 금융산업에 와서 제 비즈니스를 하게 됐던 거였고요. 또 하나의 다른 패러다임은 인류 발달의 역사가 이거 세계적인 석학들의 얘기입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농경사회가 한 6, 7년 정도 7천 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2, 300년 정도의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회, 그 다음에 거쳐서 감성사회로 간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성사회로 진출하는 거에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만은 중요한 심벌이 스티브 잡스 애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상품을 가지고 감성 코드를 접목시켜서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전 세계에서 산업에 있어서의 변방이었잖아요. 1900년대 이후에. 그런데
지식정보사회, IT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고개를 삐쭉삐쭉 내밀기 그렇죠. 시작을 해서 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발달의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갈 때 갑자기 감성사회로 인류가 진입한다는 석학들에 대한 책들이 나올 때 우리나라의 한류가 빵 터져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구국융성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감성사회의 코드에 적합한 대표적인 산업인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산업이 옛날처럼 자본과 유리돼서 금융과 유리돼서 크리에이티브만 갖고 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는 돈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조차도 돈의 흐름에 아주 열린 시각. 우리는 돈 잘 몰라. 영화만 잘 만들면 돼. 돈 잘 몰라. 음악 잘 만들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이를 대표적인 게 SM과 YG 같은 경우 돈의 흐름을 잘 알았기 때문에 SM과 YG가 되는 거죠. 음악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이제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특히 콘텐츠 산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콘텐츠 산업을 도전한 콘텐츠 산업 안에 보면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순수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걸 좀 이건 산업으로서 비즈니스하고 커머스를 하자는 거지 순수 예술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만을 너무 중점을 준다면 여기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은 보호의 대상이어야 되고 그 지원의 대상이어야 되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되고 기획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다이노타임이라는 한국 애니메이션이에요. 미국의 2,500개 이상의 와이드 릴리스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 불과 4년 반 전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50억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160억대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기획된 속에서 철저하게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하게 됐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월드컵 우리가 4강 올라간 거에 비교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꿈꾸면 얼마든지 된다. 단 철저하게 아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처럼 철저하게 계산되고 기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걸 절대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콘텐츠 산업에 도전하는 젊은이한테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반대로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젊은이들이 지금 제조업체에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좀 덜 월급을 받더라도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저희 선배님이 살았을 때는 세대는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고 의사 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건 해결된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원하는 걸 통해서 꿈을 이뤄내고 그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는데 우연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인류 발달의 역사와 한국 산업의 발달의 역사가 맞물리는 타이밍에 있어서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컨텐츠 산업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주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런 건데요. 제가 뭐 재테크 서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금이 어떻다, 계란 한 바구니 단점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런 겁니다.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게요. 어떤 여성분이 명품 그 핸드백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 거를 살 수가 없어요. 중고 가격을 봤더니 중고 가격도 한 뭐 500만 원, 700만 원 해요. 그럼 맨날 그렇게 보고서 살까 말까 망설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 지나가는데 뜻하지 않게 명품 가방 중고를 200만 원에 갑자기 세일하는 가게가 탁 생겼어요. 스팟으로. 평소에 내가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서 500만 원, 700만 원 중고를 여러 번 다니면서 봤던 사람은 한 번에 200만 원으로 그냥 카드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너무 사고 싶은 좋은 예는 아닙니다. 삽니다. 그 200만 원을 볼 줄 아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명품 가방 보지도 않았고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 200만 원이 싼지 비싼지 지금이 사야 될 땐지 팔아야 될 땐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살 수 있는 기간이 5, 6개월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살 걸.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일 때 그때 살 거리라고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패러다임 속에 들어있을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딱 잘라서 이거야라고 하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는 사람과
아까 명품 가방 예처럼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 아, 이거는 뭐 금융자본주의 새로운 부자 코드 이건 뭐 기업가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암만 해도 그런 연습이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언젠가는 창업을 하게 되고 자기도 언젠가 조직에서 나와야 되고요. 이런 사례들이 닥쳤을 때 미리 준비됐던 사람들은 훨씬 소프트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마지막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뭘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것처럼 판단이 이거는 정말 사야 될 때, 이거는 정말 이 부분을 해야 될 때라는 판단이 오게 되고 그게 새로운 부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부동산 투자 투기에서 뭐 주식에 몰빵해서 부자가 되긴 시기는 이미 지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